2일째 저녁 인터넷 없음. 푸틴은 수년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자신의 개인 브랜드로 마케팅했습니다. 이곳을 러시아의 기술 수도이자 유럽의 슈퍼스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묘지입니다. 도시의 불은 켜져 있지만 디지털 맥박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12월 11일 아침, 이곳에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통신망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중단되고 ATM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되고 텔레그램은 침묵했으며 소셜미디어는 암흑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누른 패닉 버튼입니다. 러시아를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에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이 젊은 여성의 외침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세요. 이틀 동안 인터넷이 전혀 없어요. 전혀. 시내에도 레닌그라드 지역에도 전혀 없어요.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N반 작동해요. 왜냐하면 이 소녀는 푸틴의 봉쇄를 뚫고 푸틴 정권이 파괴해온 현실을 전 세계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현대적인 삶이 아닙니다. 중세의 암흑, 공포, 패닉, 그리고 차단입니다. 이 영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유럽 도시라는 푸틴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현대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인터넷 차단은 푸틴 독재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600만 명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이 조용한 반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건의 기술적 해부도를 보면 12월 11일과 12일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온다며 이를 군사적 조치로 포장했습니다. 드론 위협을 핑계로 신호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는 그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위협이 지나간 후에도 인터넷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영공이 안전하다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개의 화면에 나타난 연결 없음 경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조치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된 체계적인 정보 차단 작전이었습니다. 인프라는 있었지만 크렘린이 디지털 밸브를 잠갔습니다. 도시 사용자들은 휴대폰 신호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흐름이 완전히 끊겼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프라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디지털 밸브가 잠긴 것입니다. 위기의 규모는 특히 12월 14일 일요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현지 뉴스 매체 중 하나인 폰탱커 한팅커의 현장 보도 데이터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이 대규모로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지역 기지국 고장이나 광 케이블 단선과 같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체와 그 교외, 산업 지역을 포함하는 단일 센터에서 관리하는 체계적인 차단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주머니 속 스마트 기기, 즉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쓸모없는 유리와 금속 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거리에서 신호를 찾아 헤맬 때 도시의 디지털 맥박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봉쇄의 깊이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개입이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해 가장 신뢰하는 텔레그램과 왓츠앱 같은 메시징 앱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업 동맥도 끊겼습니다. 은행 앱은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고 상점의 POS 단말기는 연결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검열을 오해하는데 사용되는 VPN 서비스는 러시아의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에 의해 공격적으로 추적당했습니다. 프로토콜이 탐지되어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은 위기 3일째의 가정 내 위피 연결조차 불안정해졌고 도시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디지털 세상으로 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 정권은 왜 러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를 이 중세적인 고문에 처하게 하는 것일까요? 단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크렘린 복도를 뒤흔든 경제 전선에서 온 끔찍한 소식에도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기업이자 국가 예산의 주요 후원자이며 푸틴의 권력 기반인 로스네프트는 2025년 첫 9개월 동안 이익이 70%나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상업적 손실이나 부진한 회계 연도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연료가 바닥나고 군대의 자금원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10월 22일에 발표하고 11월 22일에 전면 시행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외과 수술처럼 러시아산 원유를 세계 시장에서 제거했습니다. 푸틴은 이 거대한 실패가 대중 사이에서 회자되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 분노의 물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전체에 인터넷 플러그를 뽑아야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수년간 작업해온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적인 인트라넷을 구축하려는 주권 인터넷 인프라를 테스트했지만 이 테스트는 통제 불능의 혼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디지털 리포트가 발표한 종합 분석에 따르면 당국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흐름을 차단하고 VPN 터널을 폐쇄하려다 우연히 자국의 내부 무역망, 은행 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 물류 조정 라인을 마비시켰습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신층 패킷 검리 API 방식으로 트래픽을 필터링하려 했고, 이는 시스템 과부하와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은 푸틴의 편집증과 통제 강박이 어떻게 러시아 자체의 기술 인프라를 내부에서부터 썩게 하고 기능 불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겪은 위기는 단순한 대차제조표 문제를 넘어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느껴지는 국가 부재의 위기로 변모했습니다. 도시의 기술 인프라 붕괴는 에너지 대기업들의 재정적 붕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를 팔지 못하고 수입을 잃는 동시에 이 수입 손실을 대중에게 숨기기 위해 지출하는 막대한 검열 예산으로 자국 경제에 두 번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지국의 침묵은 사실 모스크바의 현금 흐름이 멈춘 것의 디지털적 반영입니다. 이 디지털 블랙아웃이 일으킨 파괴 효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조용하지만 깊게 번져가는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현대 생활에 익숙해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깨어났을 때 자신들이 1990년대 이전 시대로 돌아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럼24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틀간의 디지털 폐쇄는 대중 사이의 분노의 폭발과 무력감을 유발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통신이 국가에 의해 임의적이고 예고 없이 차단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리, 지하철역, 아파트 벽의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피티는 대중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벨사티에 따르면 거리 예술은 이러한 디지털 억압과 검열에 대한 저항이 한 형태가 되었으며 유일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벽은 화면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오늘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에게 신성한 가까운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와 디지털 리포트가 발표하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 우려를 낳은 불안한 분석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지역이 새해 연휴를 완전히 인터넷 없이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 문화에서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 축하 행사가 어둠 속에서 통신이 두절되고 고립된 채로 치러질 위험은 사회적 불안을 전례 없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 가장 소중한 명절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회와 국가 간의 정서적 유대를 끊는 마지막 일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굴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의 붕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러시아를 소비에트 시대에 어둡고 비효율적이며 원시적인 경제로 되돌렸습니다. 크렘린이 기업들에게 보낸 굴욕적인 지침으로 물물교환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은 그들의 절박함을 증명합니다. 돈이 없고 국제시장에서 루블화는 가치가 없으며 스위프트 시스템은 닫혔습니다. 석유와 밀을, 휘발유와 중국산 부품이나 섬유를 맞바꿉니다.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붕괴이자 세계시장에서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한 초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최소 8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 경제 전체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중세 상인들처럼 물물교환을 통해 생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 위기는 눈에 띄지 않게 바다에서 거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척의 유조선이 제재와 보험 금지 조치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유령선처럼 바다를 목적 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배들을 러시아의 국부를 싣고 있지만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10월 말 이후 러시아의 석유 수익은 34% 감소했으며 이 감소세는 매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내부 통계에서 강하게 보이고 생산량이 줄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 팔리지 않은 석유를 계속해서 배에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은 상품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보관 비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바다에서 대기 중인 기록적인 양의 석유를 러시아 경제의 구명줄이 아니라 목을 감아 아래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돌입니다. 큰 그림을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디지털 블랙아웃과 로스네프트의 재정 파산을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즉 국가 역량과 이념적 통일성이 요란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구체적인 붕괴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데일리가 경고하고 현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새의 디지털 블랙아웃 시나리오는 단순한 오락 취소나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전기, 인터넷, 안전,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560만 명이 사는 나라의 두 번째로 크고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통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돈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초강대국을 자처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은 정치학 문헌에서 실패 국가로 정의되는 과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유럽의 에너지 협박을 하려다가 자국의 인프라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국민의 전화조차 작동시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자국 국경 내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정권의 훨씬 더 위험한 붕괴는 이념적 전선, 즉 러시아 국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선전 요새이자 푸틴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영 TV에서 일어난 일들은 푸틴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생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러시아 정부의 젊은이들에 대한 강경 정책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비유하고 현 러시아 정권을 간접적으로 역사적 적과 동일시한 것은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얼마나 깊어지고 통제 불가능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조국전쟁 서사는 러시아 정체성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이 서사는 이제 국영TV에서 러시아인들 자신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논의하고 자국민에게 디지털 봉쇄를 가하는 정권은 스스로의 도덕적 붕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러시아는 스스로 붕괴하고 세계 시스템에서 단절된, 고립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크렘린이 자랑스럽게 제시한 물물교환 경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러시아가 세계 무역에서 지워지고 금융 시스템에서 파문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년간 서방의 제재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푸틴에게 가장 혹독하고 구체적인 타격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가장 큰 석유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인 석유를 팔고도 현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및 섬유, 자동차와 물물 교환을 해야 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이미 끝났고 사업적 신용은 제로가 된 것입니다. 푸틴은 권력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30년, 정신적으로 50년 후퇴시키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퇴는 이제 자유주의 야권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던 과도 재벌과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 재벌의 충성심은 돈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충성심도 증발합니다. 지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 독트린도 이 과정에서 자멸했습니다. 푸틴은 유럽을 얼어붙게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제는 자국산 석유를 팔기 위해 인도와 중국의 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할인을 제공하는 판매원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조차도 미국 제재가 만들어낸 물류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림자 선단의 무력함을 러시아가 서방 시장뿐만 아니라 5호국 시장까지 이를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도 인도도 러시아산 석유 때문에 자국의 은행 시스템과 서방과의 무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블랙아웃은 이러한 절망을 덮기 위한 공황적인 조치였지만
이 조치는 러시아의 약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덮친 이 짙은 어둠은 일시적인 정전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푸틴은 560만 명의 입을 막고 인터넷을 차단하면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네프트의 악화되는 재무제표, 바다에서 썩어가는 유조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벽에 시민들이 쓴 분노의 낙서는 크렘린이 세운 검열이 벽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크렘린의 가장 크고 유일한 약속이었던 안정은 그 어두운 밤, 작동하지 않는 피우스 단말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던 러시아 시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둠과 고립, 불안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러시아에게 메시지는 이제 매우 명확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국경, 전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 시민들의 텅 빈 은행 계좌, 그리고 끊어진 인터넷 회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이 다시 켜지더라도 러시아가 들어간 이 어두운 터널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